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의 동향이 속속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쿠르스크로 간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불과 40km 떨어진 임시막사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국정원도 이 파병 병력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며 그 규모는 3,000명보다 많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투 투입이 임박한 상황.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엔 최고위급 인사가 수시로 오가고 북한 내부에선 파병에 반발하는 주민과 군인 가족 동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오늘 집중 보도해 드릴 겁니다. 자, 북한군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최수연 기자가 문을 엽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의 집결에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어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에서 65km 정도 떨어진 임시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견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내에서도 국경과 가까운 곳에 주둔하는 등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북한에서 온 3,000명이 넘는 용병들이 조직화를 시작했다며 여러 훈련장에서 야간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군이 언제 전투에 투입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병 규모도 약 3,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여 명이 파병되었다. 즉 극동 러시아에 파병되었고 그것이 이동 중에 있을 것으로 보고 3,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되었을 수도 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세월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이 북한군이 파병이 아니라 단순 용병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죠. 하지만 이 북한 병력엔 고위급 군 장성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노동자도 수천 명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만큼 러북 동맹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우리 정보당국은 이 무리에 고위급 군 장성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파병 북한군의 현지 총책임자로 거론됐던 김영복 북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이 사령관으로서 파견됐다면 이를 보좌하기 위한 여단장급 군관들이 함께 이동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김영복이 사령관으로서 갔고 그 주요 참모장들이 몇 명 있을 텐데 그들도 아마 소장급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러북 핵심 안보 관계자들이 긴밀히 소통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지난 23일과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간 러시아 정부 특별기에 러시아의 안보 핵심 책임자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북은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반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정보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이 올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 수도 4천여 명에 달한다며 광물은 물론이고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이 잡힌 북한군의 얼굴이 앳되고 왜소하다 보니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아닌 총알바지용 신병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는데요. 우리 정보당국은 폭풍군단 특수부대가 맞다며 전투 능력을 낮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체에 대해 현재까지는 최정예 특수전부대인 제11군단, 일명 폭풍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 등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러시아군에 비해 다소 왜소하거나 어려 보인다며 정예병이 아닌 어린 신병들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파병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폭풍군단 특수작전부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에 대해서도 입대 연령을 고려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지만
기본 전투훈련을 받은 만큼 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우리 특전사와 비슷한 폭풍군단은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킨 일명 김신조 부대의 후신으로 땅굴이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고속 상륙정 등 다양한 침투 수단을 이용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풍군단이 전장에 투입되면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교란작전에 적극 투입돼 러시아를 도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 외무상, 우리로 치면 외교수장인 최선희가 러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추가 파병 혹은 작년에 러시아에 갔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추가 방문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이 어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 외무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고 있고 내일은 모스크바로 건너가 러시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SNS를 통해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전략적 대화 틀 안에서 진행된다며 러북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최 외무상의 방문으로 북러 고위급 간의 추가 파병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이 파악한 파병 규모는 12월까지 1,900명 정도지만 전장에서 일정 규모의 병력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000명 이상 파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행된다면은 그 10,000명의 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 파병,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또 러북 고위급 간의 파병 대가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나토 등 국제사회가 북한군 파병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데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북한을 방문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김 위원장의 방러를 협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 외무상의 방러 사실을 보도하면서 초청 주체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파병을 포함한 러북 협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많은 무기, 특히 포탄을 제공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가 발사한 일부 포탄 중 60%가 북한산이라고 봤는데요. 품질이 낮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폭발을 안 하는 불량품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회수한 북한제 포탄들입니다. 한글로 포탄명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러시아가 발사한 122mm, 152mm 포탄 중 60%가 북한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제 포탄은 품질이 낮기 때문에 표적에 맞지 않거나 제때 폭발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로 반출한 북한 컨테이너는 약 2만 개, 152mm 포탄 약 940여만 발이 들어갈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포탄 대부분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포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전시비축탄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1970년대 후반에 생산된 명중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포탄 수량 자체가 부족한 러시아로서는 품질까지 따질 여유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신 포탄도 러시아로 보내는 걸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러시아 파병 함구령을 내린 분위기입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희생을 해야 하느냐? 주민들의 동요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강제 차출에 공포감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사 가족들에게는 훈련에 간다고 거짓말까지 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문제를 감추기 위해 군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파병 사실 유출 확산을 의식해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강제 차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냐는 여론이 돌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난 7월 압록강 수해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 소식이 민심 동요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 탈북인은 가뜩이나 수해 복구에 식량 사정으로 아비규환인데 파병 소식으로 북한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21일 김정은이 자강도 피해 복구 현장을 찾고 노동신문은 김정은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 파병까지 언급되면서 북한 내 주민들의 동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안희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이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방에 투입된 북한군의 소식이 이제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의 변수로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소통입니다. 중요한 명령이 전달되지 않거나 오해를 할 경우 목숨이 걸린 전장에서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쪽 군 모두 급하게 서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 먼저 보시죠. Мисс Бо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러시아 병사가 손에 쥐고 있는 종이를 보시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와 같은 한국어 생활회화가 러시아로 번역돼 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과 협력하기 위해 이 러시아 병사가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급하게 언어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위치로, 포격, 발사와 같은 100여 가지 러시아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했는데요. 이 북한군 역시 이런 용어들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통역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잘 안 되나 보죠? 일각에서는 이게 갈등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러시아 군인들이 이 북한군과의 소통 문제로 불만을 드러낸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감청한 러시아 병사들의 대화부터 듣고 오시죠.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вытаскивать. 네, 스스로를 돌보기도 바쁠 러시아군 입장에선 귀중한 병력 자원을 북한군 지휘 통제와 통역에 투입하는 것이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제가 북한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극도로 통제된 사회적 환경이 익숙한 북한군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러시아군의 내부 규율이나 지휘 체계가 상호 간의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엔 북한으로 좀 가보죠. 북한 내부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오늘 정보당국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파병으로 심리적 동요들이 꽤 있다고요. 네, 오늘 정보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북한은 내부적으로 파병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심지어 파병군인 가족들에게 훈련을 갔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파병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수일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북한 대내 매체들은 러시아 파병 관련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금 대응할 생각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유지해온 것에서 벗어나 이 상황에 따라 공격력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도 오늘 이 부분을 밝혔는데요. 공격용 무기 제공과 관련해 현재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포탄 부족을 강조하며 서방 국가들에게 요청을 한 만큼 우리 정부도 만약 공격용 무기 제공을 한다면 포탄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솔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드린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논의란 건데요. 대통령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현민 기자, 지금 방금 대통령실이 통화 사실을 공개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이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러북 군사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뜻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현대전 경험이 없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북한군에 습득시킨다면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며 특히 오늘 통화를 계기로 러북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전 결단을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근 경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개 활동이 늘면서 암살 가능성도 더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강화된 모습, 박자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위로 검은 헬멧을 쓰고 총을 든 군인들이 보입니다. 완전 무장한 이들은 김 위원장의 경호원들입니다. 군부대 시찰이 잦은 김 위원장은 평소 군인들을 지근거리에서 참관했는데 지난달 포착된 사진에선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사격훈련 시간엔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반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부대는 신뢰하는 부대이지만 또 암살할 수 있는 총기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중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와 다르게 최상급으로 격상된 걸로 소식통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 주변으로 방탄 가방을 든 경호원 부대가 포착됐습니다. 국장원은 오늘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작년에 비해 약 6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통신 방해 차량을 운용하고 드론 탐지 장비도 도입 추진하는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장원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선대 대신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후계자냐 아니냐 말이 많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의 후계자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주혜에게 허리 굽혀 보자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9주년 기념연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를 바로 옆자리에 세웠습니다. 김주혜는 주북 러시아 대사에게 먼저 귓속말을 건네며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최선희 외무상과도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이 모습을 주혜의 후계자 지위가 격상된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2달 전 북한 평양에서 열린 신형 미사일 관련 기념식. 김주혜가 김 위원장의 뒤를 따라 걸어옵니다. 미소를 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주혜 앞에서 허리를 살짝 숙이고 팔을 뻗어 안내합니다. 김주혜는 고모의 모습을 꼿꼿하게 서서 지켜봅니다. 김 부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물론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주혜의 지위가 일부 격상돼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 김주혜가 둘 있는 사진, 투샷 사진을 공개를 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에게 김주애의 후계자로서의 위치가 굳건해지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중진격인 오세훈, 박형준 시장, 나경원, 권영세, 김기현 의원 5사람이 당정 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 리더십 부재라며 윤석열, 한동훈 두 리더를 모두 언급했지만 주 타깃은 한동훈 대표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여권 중진들이 오전에 모였습니다. 나경원 의원까지 5명 명의로 최근 당정 갈등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 인간적 갈등이랄까 여권의 정치 자체도 분열지향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명에서는 정치가 정쟁과 분열의 권력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겁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여당마저 흔들리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는 소통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대표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실에 강요하듯 항복을 이끌어내는 건 야당이 쓰는 공격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친한계는 한 대표를 흔들려는 모임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친한계 중진 조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중진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친윤들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동력을 끌어낼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요. 여러 통로로 대통령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친윤계에서도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즈음해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보여줄 가장 확실한 카드라는 겁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이 민심의 쇄신 요구에 응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적 쇄신이라며 여러 통로로 용산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여사 라인 쇄신이라는 딱지를 붙인 게 잘못이라며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윤 내부에서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정무 라인, 총리를 제외한 장관 교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정현 전 대표 등이 후임으로 거론됩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을 아낀 대통령실 관계자, 결국 대통령 결단이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개각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점은 정기국회 이후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대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든 선거는 똑같습니다. 양쪽 후보들 모두 겉으로는 승리를 낙관하면서도 막판 수문표 잡기에 종력전 중이라는데요. 미국 직접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 자, 민주당과 공화당 캠프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두 후보 모두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막상막하 여론조사 상황에서 양쪽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강세 지역을 모두 잡고 선벨트 일부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 트럼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득표율이 높았던 점을 들며 이번에도 낙관하는 건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텃밭 블루홀 3곳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을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일부 관계자는 경합주 7곳 압승까지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지면서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21%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할 경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백악관 인근에는 현재 대형 펜스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공원도 일부 폐쇄됐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백악관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대선 결과 불복으로 인한 소요 사태 등을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트럼프가 대선 직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해리스는 이를 의식한 듯 현지 시각 오늘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불복 선동 연설을 했던 장소에서 선거 전 최종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선 사전 투표함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투표함을 노린 정치 세력의 소행인지 수사 중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투표함을 열자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붙은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불에 탄 투표용지는 재가 된 채 바닥에 나뉜 겁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워싱턴주 밴쿠버에 있는 우편 투표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우편 투표함 2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포틀랜드 투표함에는 화재 방지 및 대응 장치가 부착돼 있어 화재를 대부분 막을 수 있었지만 워싱턴주 밴쿠버 투표함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수백 장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re was enough evidence collected at all three scenes that lead us to believe that all three incidents are connected. We have identified a suspect vehicle connected to this. 현지 경찰은 단순 방화가 아닌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미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유 식별번호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재투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 대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양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 곳곳에서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후폭풍도 거셉니다. 이 신문은 1976년 이후 거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왔는데 이번엔 돌연 중립을 선언하자 3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독자가 디지털 구독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뉴스 신뢰도를 위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등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이죠. 어제 채널A 취재진에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오피스텔 방문객이 오늘 취재진 질문에는 공유 숙박 앱으로 예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오늘 오전 이곳에서 나오는 남녀 한 쌍을 만났습니다.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호씨를 빌린 건지 물었습니다. 이들은 짐가방과 쓰레기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도 이 호실에서 머물다 나왔는데 당시 취재진에겐 자신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래 사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오피스텔의 머문 이유에 대해 말을 바꾼 겁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이 다혜 씨 소유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오피스텔을 떠난 뒤 또 다른 중년 여성이 다혜 씨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청소나 관리를 위한 방문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 숙박 영업이 의심된다는 영등포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건 지난 23일. 경찰의 내사 도중에 투숙객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지난 열흘치 오피스텔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오피스텔 관계자를 상대로 탐문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차량 기사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의 동선과 동행한 사람을 파악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창원지검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의 차량을 운전했던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대선 전 반년 가까이 차량을 운전하며 명 씨의 서울행 등에 함께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명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차량 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고 다녔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서울을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운전기사 A씨를 불러 조사한 건 대선 전후 명 씨의 동선과 동행자, 그리고 이들 간의 대화 내용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에 명 씨가 김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명 씨는 이 발언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김 의원 측이 끝까지 힘을 내도록 허풍으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상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들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채널A는 명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절정에 오른 단풍 사이로 곳곳에 자리 잡은 불법 야영객들,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취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설악산 달마봉 주변.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바위 위 나무 사이사이에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 특별사업경찰입니다. 목 좋은 곳이 있는 대형 텐트에 다가가니 6명이 빼곡히 앉아 식사 중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후라이팬 등 각종 조리 도구들이 놓여 있고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고 과태료가 2 있으시면.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선 지정된 곳에서만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데 출입 금지된 곳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이날 달마봉 주변에서만 9명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겐 각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최근 SNS나 카페, 블로그 등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회원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환경에서 산행 모집을 진행하기에 단속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며 단풍이 절정에 달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만 이달 들어 불법 야영 등 247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취사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그냥 지나간 운전자, 몇 시간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서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건데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슬금슬금 멈추나 싶더니 현장을 떠납니다. 뒤이어 또 다른 차량도 잠시 서더니 그대로 사라집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화들짝 놀라 머리를 감싸집니다. 어제 오전 5시쯤 부산 사상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2대는 모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와 40대 여성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두 운전자는 사고 충격을 느꼈지만 사람인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차 사고를 낸 60대 남성은 사고 4시간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술을 구입한 거는 맞아요. 마셨다고 하는데 마셨다고 자기 주장이고 우리가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60대 남성의 음주운전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서 유통한 조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어린 자녀들까지 앞세워서 가족여행을 다녀온 척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배낭을 맨 30대 남성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자신의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내와 두 자녀도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필리핀을 출발해 한국 집에 온 건데 남성이 맨 배낭 안에는 밀반입한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남성은 가족과 함께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마약 배낭을 받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는 망고칩 같은 과자를 가방에 넣어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남성은 국내 공항 입국 때 자녀 손을 잡고 마약이 든 배낭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기내 반입 수화물 검사는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걸 노려 의심을 피하려 한 겁니다. 수화물로 맡겼던 캐리어를 찾아서 가족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검색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경주시 야산에 숨겨놨다가 소량으로 나눠 담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6.6kg 등 30만 명 넘게 동시 투약 가능한 약으로 시가 기준으로 35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비롯해 국내 유통 운반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남성의 아내도 마약 운반에 대해 알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중국인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주인 차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월세 갈등이 화근이 됐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기름통을 든 남성이 나타납니다. 주택 1층 주차장 쪽으로 다가가더니 통을 기울여 차량에 기름을 쏟습니다. 잠시 뒤 빨간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다급히 자리를 뜨는 남성 어깨 주위에 불이 붙은 게 보입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시민이 어딘가에서 소화기를 들고 와 불길을 잡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기름통을 앞에 붓고 있었거든요. 불탄 차량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요. 화재 당시 열기 때문에 앞 범퍼가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차량에 불을 지른 이 남성은 10분 뒤 150m 떨어진 자신의 집에도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들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2시간 뒤 불을 낸 남성을 체포했는데 중국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인 남성이 불을 지른 차량 주인은 남성이 과거 새들어 살았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집주인과 밀린 월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에도 부동산에 찾아가 불만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큰 소리로 끌고 가셨어요.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돈까지 내가며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우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앞에 등장한 트럭 한 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트럭 시위인데 전광판엔 현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현장이나 지금 센터 실무자분들이나 다름없이 퇴사율이 너무 높고 근데 반대로 지금 스타벅스가 임원의 비율은 늘었어요. 임원진은 확 늘었단 말이에요. 경영진이 경영 실패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과도한 실적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반발을 두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몸집 키우기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세계그룹의 캐시카우로 꼽히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간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 지난해 말 기준 매장 수 전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해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몸집이 커지면서 덩달아 비용도 증가해 순익 성장에 한계를 보인 겁니다. 스타벅스 측은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영업이익률 감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 사재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방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면서인데요.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거리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다른 약국보다 저렴해 일명 성지로 불립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받은 뒤 저렴한 약국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1시간 4배속 쫙 약국들이 뜨길래 가장 저렴한데 전화는 오셨었어요. 수량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위고비는 고도비만 환자나 과체중이면서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처방받으면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손쉽게 살 수 있어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이 틈을 타 규제 전에 사재기를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이 생긴다면 미리 큰 용량을 많이 받아둘 생각이 있습니다. 한 10개, 20개 미리 사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치를 미리 구매하겠다는 글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처방받은 위고비를 중고로 판매하겠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출시 이전 정부의 선제적 규제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신혼부부 살림살이에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서울시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2살 아이를 키우는 이주희 씨가 집에서 10km 떨어진 서울형 키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여기 시설 되게 괜찮고 애기들도 많고 해가지고 집에서만 노는 것보다 더 좋네요. 2시간에 3,000원이면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지만 집과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키즈카페를 2026년까지 동마다 한 곳씩 400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겐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탁기, TV 등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의 한 달 수입을 합쳤을 때 55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들을 위한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선보입니다.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저귀랑 분유값만 해도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게 좀 가계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도 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년간 87개 저출생 관련 세부 사업에 6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불법 증축물들이 피해를 키웠죠. 지금은 어떤지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가파르고 비좁은 이태원 골목에서 헬로윈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통행로를 가로막은 불법 증축물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얼마나 개선됐을지 다시 가봤습니다. 뿌연 먼지를 날리며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법 증축물이 2년 만에 헐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 골목에는 여전히 무단 증축된 건물이 가득합니다. 불법 증축한 테라스와 유리문 등으로 거리는 더욱 비좁아졌습니다. 이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당초 설계도에 없는 불법 증축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의 폭은 1m가 넘어가고요. 길이도 9m가량에 달합니다. 자체 제작한 구조물로 보행로를 막고 가게 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걸을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구청이 철거를 지시했지만 업소들은 모르쇠입니다. 철거하는 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청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젊은이들이 몰리는 홍대 앞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증축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까지 겹쳐 통행을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거리를 점령한 매대와 입간판, 쌓아둔 물건 탓에 도로폭은 최소 안전 기준인 4m보다 1m 이상 줄어 있습니다. 단속반이 또 없을 때는 또 안에 들여놨다가 단속반 나가고는 또 설치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사 이후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 개가 넘는 불법 증축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무신고 시설물 탓에 서울시 면적의 약 13%가 인파밀집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대폭 높여서 영업주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중동. 한일중 3국이 이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서 격돌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사우디 제다 항만을 통해 들어온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마치 눈을 뜨듯 자동차 헤드램프가 켜집니다. 기아가 사우디 제다 국제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픽업 트럭 타스만입니다. AI가 적용돼 일반 도로인지 아니면 모래나 진흙과 같은 비포장 도로인지 판단해 적합한 주행 모드를 선택해줍니다. 80cm 깊이의 물에서도 시속 7km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떤 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1777종의 시험을 4년간 18,000번 넘게 진행한 결과입니다. 픽업 트럭의 특성에 더해 가족을 위한 차로도 적합합니다. 뒷좌석에는 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적용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The Kia Tasman is supposed to satisfy a more diverse range of customers.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도 모터쇼에 총출동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BYD는 중동의 비포장 도로나 비좁은 길에서 유용한 탱크턴을 선보였습니다. 탱크처럼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 수 있어 후진을 하지 않고도 비좁은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최대 30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요트 모드도 탑재했습니다. 사우디에 처음으로 중동 지역 생산 거점을 마련해 현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 도요타도 출격했습니다. 스포츠카를 비롯해 다양한 차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축구장 약 5개 면적의 원형 전시장에서 열린 제다 국제 모터쇼.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한 한중일 자동차 업계의 격돌이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요. 강태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사회와 의대협회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휴학 승인이 해결되면서 협의체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참여해서 의료 현안이 해결되기를. 대한의사협회도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라며 의료 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실도 개인 사유의 휴학을 승인할 자율성을 줬을 뿐 동맹 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색한 투샷, 투톱은 누굴까요? 네, 바로 국민의힘 투톱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요즘 특별감찰관 놓고 신경전 벌이고 있지만 어제 오늘 이틀 새 4번이나 마주쳤는데요. 모습 어땠을까요?
반도체 대각해서 아이 저 이제 본색을 좀 내시네. 우리 부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국민의힘이 마음을 모아서 약속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당대표가 약속을 하셨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한 대표가 샌드위치를 추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권했는데요. 추 대표 머쓱한 웃음 짓고는 사양하더라고요. 평소엔 지나칠 법한 장면도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 때문인지 어색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 참 1년 전 내각에 함께 했을 때는 마냥 좋았죠? 네, 두 사람 윤석열 정부 초대 이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로 함께 있었죠. 손도 붙잡고 귓속말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어떤 관계로 봐야 됩니까? 네, 추 원내대표가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그래도 한 대표와 용산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느라 애써왔거든요. 한 대표도 추 원내대표를 존중해왔고요. 하지만 지금 위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한 대표 측은 특별감찰관 무조건 받아달라고 압박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밀리지 말라는 친윤계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거죠. 이 한 대표가 건넨 샌드위치 거절한 이유, 빨리 샌드위치 신세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누가 오르고 달립니까? 네, 여야 모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명태균 씨 어르고 달랠 방법 찾느라 고심입니다. 한쪽은 명태균의 입을 열기 위해 또 다른 한쪽은 자제시키려 노력인데요. 먼저 자제시키는 여건부터 볼까요? 김재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애완견이 아니고 여기저기 꼬리치는 불쌍한 개죠.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될 개가 겁에 질려서 마구 짖는구나. 수사교범에 보면 제일 먼저 인질범을 자극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우리 당에도 중진 의원께서도 저에게 자제해달라 굳이 자극하지 않고. 입장을 좀 바꿨네요. 네, 결국 명시 폭로를 이용하고 득보는 건 민주당 아니겠냐고요. 적을 이롭게 할 수 있으니 굳이 명시 자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명시에 입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명시에게 입을 열어달라고 했던 민주당이요. 최근 명시 폭로가 주춤하자 작전 바꿨습니다. 명태균 씨 제보를 기다립니다. 원하면 공익 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김건희 여사의 압력이나 효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진실을 밝혀달라.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혼자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명시의 입을 막느라 한쪽은 입 여느라 여념없죠. 한 달 새만 수차례 바뀐 데다 아직 진실 가려지지도 않은 명태균의 입에 전전긍긍하는 정치권 현실 씁쓸하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를 홀린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빌보드 메인 차트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가수 노래로는 처음인데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8위로 데뷔했습니다. 4년 전 13위에 올랐던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을 넘어 K-팝 여성 가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불러 더 폭발적입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11일 만에 2억 뷰를 눈앞에 뒀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경쟁적으로 이 노래에 맞춰 춤추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쉽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는 마카레나 강남 스타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래 속 아파트는 술자리에서 하는 벌칙 게임을 의미합니다. Hi, my number ones. I'm Rosie, and I'm going to teach you how to play APT. 이제 사람들도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닌 로제의 아파트를 먼저 떠올릴 정도입니다. 투를 만들까라는 생각도 사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투에 범위하는 로제 양의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우선 그 아파트를 많이 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빌보드 탑10 진입 이후 로제는 자신의 SNS에 꿈이 이뤄졌다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기아의 우승으로 끝난 가을 야구. 기아가 받게 될 입장료 수익만 52억 원이 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우승입니다. 초보 이범호 감독은 팀을 맡자마자 광주에서 팬들과 함께 우승을 맛봤습니다. 내년에도 또 잘 준비해서 꼭 다시 한번 광주에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호 감독을 필두로 양현종도 박찬호의 딸까지 팬들 앞에서 삐끼삐끼 댄스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기아 선수단은 우승과 함께 돈방석에도 앉게 됐습니다. 올해 포스트 시즌 16경기 모두 매진되면서 입장권 수입은 146억 원이었습니다. 순위에 따라 배당금으로 나누는데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으로 20%를 먼저 받고 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남은 금액의 50%를 더 챙기며 52억 원 이상을 받게 된 겁니다. 역대 최고액입니다. 여기에 구단이 주는 보너스까지 추가되면 선수들이 받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록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현종은 2차전 승리로 역대 한국 시리즈 국내 선수 최고령 선발승을, 최영우는 5차전 홈런으로 포스트 시즌 최고령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는 신구 조화에 안정적인 투타 전력까지 갖춘 만큼 과거 타이거즈 왕조의 재현을 꿈꿉니다.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승하는 일이 많이 있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선수들은 부상만 없다면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 다시 일교차가 커집니다. 아침 기온이 2도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3도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아집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전북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시야를 흐리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탁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해안가로 너울도 밀려들 전망입니다. 시설물 관리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1도, 강릉과 청주 12도로 예상되고요. 광주는 12도, 목포와 부산은 14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 높은 겁니다. 당분간도 평년보다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정부 올해 30조 세수 펑크 어떡할 거냐는 지적에 한 달 전엔 환율 방어하려고 모아둔 외평 기금은 당겨 쓰지 않고 막아보겠다고 했었는데요. 결국 빼쓰기로 했습니다. 교부금도 깎고요. 이 곳간에 돈이 없으니 돌려막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내년도 예산안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비상금으로 버티는 처지 3년 연속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기본 그 다음이 실력.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